반갑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못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개근상인데, 이번에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난 한 주를 쉬었죠. 네. 어, 다른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이사를 했습니다. 네. 그, 우리 딸이 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바람에 그 학교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하느라고, 네. 추석 명절 전날 이사를 했어요. 네. 그날이 그 손 없는 날이라고 1월 달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날짜로 잡는 바람에 굉장히 이사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집안 정리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거 없어요. 오늘 안 갖고 왔어요. 보미 작가 걸로 쓰시든가 그거 표준화가 TV 보고 하시든가. 네, 아무튼 저희 딸의 그 입학을 축하해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심심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슈퍼챗에서 저희 방송이 끝난 다음에 자비님과 진 엘리자벳님이 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진 엘리사벳님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드리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팩트 폭격기 네, 팩트 감찰관 보미 작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보미 작가 안 나온 줄 아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네, 보미 작가가 매우 성실합니다. 일찍 스튜디오 오고 항상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오늘 방송, 앞으로 올해 방송에도 많은 기대와 활약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니까 채팅이 잘 올라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의외로 그 초창기에 오시는 분들 숫자가 적네요. 혹시 알람이 안 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네.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요. 하여튼 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워낙 지금 정보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송 작가 타입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람은 충분히 왔었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우한 폐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고요. 지금 이 병원균을 폐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어폐가 있고 약간 공포를 조장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방송 제목에서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과도한 공포가 조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뉴스들 중에 신뢰할 만한 뉴스는 거의 5% 안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료가 없이 전부 다 추정이에요. 서방 언론이 하는 것도 그렇고요. 국내 언론사들이 이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참조를 하는 내용이 전부 다 사우스 모닝 차이나라고 하는 홍콩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홍콩 쪽에서 나오는 기사는 지금 굉장히 반중국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작 제대로 된 보도를 해줘야 될 중국에서는 보도를 오히려 통제하고 있는 입장이고 서방 언론이나 외국 언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기들끼리 추론으로 중국을 못 믿으니까 자기들끼리 추론으로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팩트와 조금 잘못된 오보가 구분이 안 돼서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번의 이제 최근 2010년도 이후에 이런 그 병원군에 의한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사스 있었죠. 신종플루 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한테 사실 제일 큰 타격을 입혔죠. 이명박 때였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때 메르스가 있었고 최근에는 돼지열병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이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 좀 정치적으로 또는 너무 선정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공정하게 보시라는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사스
중국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스 바이러스의 재림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고병원성 그 병원균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막 전염병, 막 21세기 이 흑사병 이런 식으로 이게 전염 그 양상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과거에 사스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중국 안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만 그 사스 이후에 중국도 나름대로의 방역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관리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한 폐렴이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새로운 것 같지만요. 이것도 사실은 지역 풍토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한에서 이러한 폐렴 증상을 동반한 뭐 감기 증세 같은 이른바 이제 실제 우한에서 유행했던 유행성 폐렴 같은 것들은 거의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월드 단신이나 이런 데서 가끔 나와요. 우한 지역에서 폐렴이 발생해갖고 감염자가 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흔하게 나오던 내용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한 폐렴은. 그래서 우한 폐렴 자체가 새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이게 확대되는 데는 어느 정도 미디어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메르스와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감기 같은 증상을 발현하는 바이러스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잠복기가 있고 비말 간염 그러니까 침이나 호흡을 통해서 튀어가는 이런 쪽에서 이제 감염이 흔히 된다라고 해갖고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체 그러니까 주로 바이러스의 매개체들은 대부분이 박쥐입니다. 박쥐. 예. 이번에도 이제 우한 지역에서 박쥐를 먹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병들이 생겼다라고 막 그쪽에 어떤 식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가하는데요. 메르스도 마찬가지고요. 에볼라도 마찬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들의 대부분의 매개체가 사실은 박쥐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르스도요? 네네. 메르스도 그게 원래 이제 낙타로 알려져 있지만 낙타를 감염시킨 원래 원종 범위는 박쥐입니다. 동굴박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아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정글에 살고 있는 정글 박쥐가 이거를 유인원이라든지 다른 동물한테 옮기는 과정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박쥐가 모든 바이러스성 질병에 숙주가 되느냐, 전파자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쥐가 주로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오피셜입니다. 생물학자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인 건데, 네. 이제, 박쥐가 원래 사는 데가 동굴에 살잖아요. 이게 굉장히 습하고 외부하고 이제 통제가 잘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동굴 같은 경우에는 몇만 년 동안 그 안에 있는 생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박쥐들이 그 안에서 살게 되다 보면 진짜 지금 현생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몇만 년 전에 화석화되어 있는 바이러스들을 접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박쥐가. 근데 박쥐들은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내성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박쥐가 밖을 돌아다닐 때 날개짓을 통해서 또는 분변을 통해 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동굴 밖으로 퍼뜨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바이러스에 노출됐던 새로운 생물 종들이 거기에서 이제 변이를 일으켜 갖고 이게 치명적인 질병이 된다. 그래서 박쥐가 바이러스 질병의 사실상의 양산자다라고 하는 누명 아닌 누명을 실제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박쥐에 의한 감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에볼라도 그렇고 에이즈도 그렇고 이러한 바이러스성 질환들은 이제 DNA가 아닌 RNA 형태로 전파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바이러스의 세포벽이 얕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다른 동물에
이게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다른 동물들의 병원균이 항체하고 만나서 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이의 과정을 거치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과연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의도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음모론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바이러스성 질병 중에 제일 치사율이 높은 게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거든요. 이건 감염되면 거의 100%예요. 출혈로 해서 거의 100% 죽습니다.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 15% 이상의 그 어떤 치사율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게 이제 치사율이라고 하는 게 확대가 많이 되다 보면 치사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감염돼서 10명이 죽으면 10%인데 1000명이 감염되고 10,000명이 감염되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더 사망하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치사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한 10%면 위험한 거고요. 한 3, 40% 정도 되면 이건 거의 치명적인 겁니다. 굉장히 강한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스 같은 경우가 감염자에 한해서 거의 10% 가까운 사망률을 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약 10%에서 10% 미만, 현재까지 약 한 3% 선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발열로 시작을 해가지고 감기 증세로 이걸 보여주는데요. 이번 바이러스의 특징은 이러한 감기 증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폐렴으로 확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증상의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이게 폐렴으로 심화되면서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양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을 중국 정부에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원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얘가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이제 바깥쪽에 보면 왕관 모양으로 생긴 그 전형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아까 말한 감기 바이러스의 전염성에 폐렴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진 거죠. 이 바이러스 병원균 안에 감기 발생균과 폐렴 발생을 할 수 있는 일종의 RNA 세포가 합쳐져 있는 이중 복합 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복합 바이러스는요, 사스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흔합니다. 사스가 사실은 거의 그동안 밝혀졌던 거의 유일한 이중형의 그 병원 감염체를 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게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과연 이게 우연히 이게 만들어져서 우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겠느냐? 우한 지역에 이런 병원균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합성될 수 있는 정말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놓고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전파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는 음모론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한을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있었던 이제 메르스라든지 사스의 경우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이제 대응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왜냐면 이게 2003년도에 사스가 광동에서 만들어졌었을 때, 이 그 바이러스의 치사 위험성을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독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흔치 않았고, 뭐 이 정도의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어떤 병적인 사례는 사실 좀 흔하거든요. 현재까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12월 초에 신고가 되고 현재 1월
1월 하순이 지났으니까 약 한 달 반 정도가 이제 처음 발생 보고에서부터 지난 건데 아직까지 사망자가 100명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전파력은 엄청난 숫자로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되고 있는 비율에 비해서 사망자는 사실 굉장히 적은 바이러스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스도 초창기 때는 이만한 사상자를 내지를 않았었는데 이게 어느 날 슈퍼 전파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그 이게 초창기가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간 언제까지를? 이게 지금 1월 중순까지 오는 중간에 사망자 수가 아직 한 달? 한 달 동안에 이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이 보고되고 확산되는 속도는 과거 사스하고 비했을 때는 한 3배 정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반해서 전 세계에서 8,000명이 감염돼 가지고 770명 정도가 죽었던 거의 10% 가까운 치사율을 냈던 그 전례에 비했을 때는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바이러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망자요. 네. 후베이성에서는 105명 사망했거든요. 100명이 돌파했군요. 그 사이에. 당황스러우시죠?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망자의 전체적인 확산 속도에 비해서 사망자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시 중국에서 349명, 홍콩에서 299명 해갖고 거의 700명 이상의 이제 사망자들을 냈기 때문에 이제 사스가 공포의 바이러스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 안 나왔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사스로 인한 사망자는 실제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스는 거의 중국인들만 걸려서 죽은 질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한국 사람이 마늘을 잘 먹어서 그런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김치 안에 마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한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붐도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번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전파 과정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는데 중국 정부가 이번에도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한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대전 같은 도시예요. 사람들이 우한을 너무 이제 멀리 보고 있는데요. 중국 내부 안에서는 중국의 한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장강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4억 명 이상이 몰려 살고 있는 장강 지역의 한 중심이고 여기 이제 한수라고 하는 다른 강이 장강하고 합쳐지는 지역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중국 고대 정부의 고대 국가들의 수도였고 중국의 모든 물산들이 모여서 또 다시 재분배되는 중국의 배꼽 같은 지역이 우한인 거예요. 삼국지. 그렇죠.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뭐 낙양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이제 우한을 비롯한 이쪽 후베이성 이쪽인데 아무튼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물자들과 인력의 교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항공 중심이 전부 이 후베이성에 모여 있어요. 여기가 중국 안에서 보면 항공 비행기를 뜨게 되면 어디를 가도 똑같은 거리가 나오는 딱 한 가운데 위치거든요. 이게 교통과 문화, 역사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과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가 우한이라는 거고 또 우한이 성도인 만큼 그만큼 이제 도시의 발전성이라는 관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이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고, 그러니까 국경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외부하고 유입돼 있잖아요. 그 국가의 외부를 통해 가지고 흘러 들어오면서 전파되지 않고 마치 우한에서 발생된 것처럼, 우한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러한 신종 전염병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의 뭐 그루지아나 이런 지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도 하고요. 중국 안에서도 이 서부 지역을 껑충 뛰어넘어 가지고 연용성 쪽으로 이게 튀어 올라가고 와서 러시아 쪽에서 내려온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병원균들이 외부에서 돌아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국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의 한 중심에서 발생됐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자연주의적인 발생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과거에 사스의 예를 봤을 때 이러한 사스가 초창기 때 한 1000명 정도 그 확진자를 내는데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반해서 이거는 뭐 1개월도 안 돼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뭐 1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 된다고 치면 이건 사실상 통제 불능의 수준으로 우한 전체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현재 우한의 인구가 약 1000만에서 1500만 정도, 유동인구가 합치면 그 정도로 합칩니다만 우한 폐쇄령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우한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의 수가 5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12월 초에 이게 발생을 했고 1월 중순에 가서 이제 폐쇄령을 발병을 폐쇄령을 발의를 했는데 그 이전에 빠져나간 사람이 500만이라고 하면 중국의 웬만한 도시 우한 사람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 확전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두려운 거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 대 사람 전파가 되느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즉, 우한 안에서만 발생해서 우한 사람만 걸려버리면 이게 통제에 의해서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들고 나온 사람이 외부에 가서 전파시키는, 이제 사례가 생기게 되면 이거는 뭐 사실상 통제 불능의 아주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로 봐서는 이제 인대인 감염에 대한 사례들이 사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한에 간 적이 없는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례들이 일본에서도 나왔고 독일에서도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딱 두 나라에서만 나왔어요. 중국 안에서는 사실 이게 확정을 짓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게 인대인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4명의 우한을 갔다 왔던 사람이 이건 다 갔다 왔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분들이 거의 한 5일 동안 5일에서 일주일 동안 한 100여 명, 많은 분은 한 170명 이상을 만나고 다녔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에 의한 2차 감염이 대한민국에서는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메르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 전파, 슈퍼 스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어느 한 사람이 막 5,000명, 10,000명 이상 되는 대중공간에다가 이걸 확 흩어뿌려서 아주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창궐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됐을 때 이게 치명적이긴 한데 아직 중국 안에서는 이러한 슈퍼 스프레드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최초의 바이러스 감염자 4명 중에 3명이 최초 발생 지역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우한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원인은 수산물 시장을 거친 그 지역에 의한 감염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저는 조금 여기 약간 비틀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뭐 전 세계적인 재앙인 것처럼 얘가 공포심만 확대되고 있지만 과연 이 질병에 대한 본질에 접근해 보는 시각들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송 작가는 원래부터 세상을 약간 좀 비틀어 본다라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그 이상한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중국 당국은 중국 안에 있는 33개 자치구 중에 29개 성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환자 830명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일 좀 지난 이후 발표예요. 네. 설날 직전에 나온 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망자는 25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25명의 사망자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 중에 2명을 빼고는 전부 다 50대 중반이 넘은 고령자였고 그리고 전부 다 이 25명 사망자 전부 다
당뇨, 비만 아니면 내부적인 신부전 같은 지병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팩트로 때려주는 보미 작가, 네, 화나네요. 네. 아무튼, 이, 이제 중국 정부의 그 당시 발표만 하더라도, 이거는 합병증이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노안을 겪고 있거나 저항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좀 아픈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의거해서 이제 발생되는 지역을 한정지었고, 우한 지역 내부로 한정지었고, 잠복기도 짧고, 뭐, 죽은 사람들의 원인은 반드시 이 바이러스로 볼 수 없다는 쪽으로 몰고 갔는데, 서방 언론에서 이제 이거를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우한 수산물 시장을 걸고 넘어진 거죠. 이 내용이 중국 정부에서 발표된 게 아니라 서방 언론이 이런 추측성 보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서방 언론이 보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딱 던진 거는 중국 신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우한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원래 이제 먹을 게 많은 동네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다 잡아먹는 건 사실입니다. 그 말 있잖아요. 책상 다리만 빼고 그러니까 식탁만 빼고 모든 걸 다 먹는 게 중국이라고 말할 만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먹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수산물 시장에 가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곤충을 비롯한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전부 다 요리가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식문화를 갖고 있는 게 그쪽 지역입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이러한 식문화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식문화에 의해서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전파됐고 이거를 중국 정부가 방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전 세계로 확대되게 생겼다. 중국 때문에 전 세계인이 이걸 뭐라죠? 중국이 폐를 끼쳐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해를 입게 됐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선동몰이를 한 건데 이 프레임이 완전히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유행 기조가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언론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이쪽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도 좀 인정을 해도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걸 인정한 바가 없는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 다 여기서 뭐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점이. 중국 정부는 초기 감염자들한테서 이제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 원형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원형을 공개하고 주변국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만일에 이게 이제 해외로 퍼져나가게 됐을 때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유전자 원형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스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볼 수 없던 변종 RNA가 거기 섞여 있음으로 인해 갖고 이게 폐렴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걸리는 거 아니지. 저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항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이게 전파가 됐을 때 폐렴을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그 과학자들이 이 바이러스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균 안에 이중적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복합된 바이러스가 자연 상태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생물학자들의 의견은 이건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기는 이제 다시 이 중국의 내부원인, 중국의 생물학 무기 개발 과정 중에서 이러한 사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